자, 36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부의장이 어제 베트남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고요. 장례는 사회장 형식으로 치러진다고 합니다. 이 사회장이라는 게 궁금해 찾아왔어요.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남긴 저명 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치르는 장례 의식이래요. 그러니까 민주평통이 주축이 돼가지고 유족, 정부, 정당과 협의를 거쳐서 고인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위해서 기관장 그리고 사회장을 겸하는 형식으로 장례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국가장으로 치러질지 모른다 그런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국가장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전직 대통령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국장이 있었고 그 하나 밑에 국민장이 있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다 보니까 국장과 국민장을 합쳐서 국가장 그런 또 법도 따로 있고 그게 그 국가장은 원래 전현직 대통령 당선인 내지는 사회적 공헌이 현저해서 국민의 추앙을 받는 분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국가장까지 검토가 됐다가 아마 국가장까지는 너무 좀 오바다 싶었는지 지금 사회장과 기관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몸담았던 민주평통 기관장을 겸해서 한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회장을 그동안 치르신 분이 누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네. 우리 KBS의 그 전국 노래자랑을 했던 송혜선 선생님이 사회장을 치렀겠지 했더니 아니고 희극인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박태준 전 포스코 대표 전 총리 이분은 사회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백선엽 장군 찾아봤어요. 사회장을 했겠지 당연히. 근데 그때 사회장을 안 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장 시민 분향소를 광화문에 열었다고 해요. 네, 이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현충원에 모셔야 되느냐 하는데 아니다. 예, 예. 뭐 대전 현충원 가야 된다 해서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셨는데 저 그때 저거 시민 분향소 절대 안 가거든요. 네. 처음으로 간 분향소 여기예요. 네, 왜냐면 못 가게 하니까 제대로 격에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엄청 다 비 맞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게 이때도 백선엽 장군이 저는 이해찬 전 총리 못지 않으시다고 보거든요. 아니 공과가 있으면 둘 다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뭐 이분이 없었다면 진짜 대한민국이 공산화 됐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이분 때문에 그 6.25 때 낙동강 정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국토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일제시대 때 어떤 그런 뭐 이익들이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각각 평가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당시로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뭐 혼란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각의 평가가 있으면 되는데 너무 과를 이상하게 이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너무 이 과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도 공마저도 다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뭐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되게.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서울시 장례 형태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 일종의 서울시장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시장은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당시에 굉장히 큰 논란 속에 세상을 떠났던 상황이었고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별세였기 때문에 그걸 과연 서울시장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자신이 약간 강행했었죠. 뭐 또 이 당시에 또 조문하고 나오시면서 지금 어제 돌아가신 이해찬 전 총리가 또 버럭 한번 했었죠. 버럭 한번 하셨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버럭했던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네. 자, 민주당의 킹메이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평통수석 부의장, 민주당의 핵심 전략가이자 킹메이커로 꼽혀왔는데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는 알려져 왔는데 실제 그 민주당 쪽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당적 가지고 계시고 어떤가요? 민주당에서는 전략가로 평가를 해요. 모든 선거가 있으면 보시면 대부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보통 많이 하셨어요. 네네. 이분이. 그리고 전략을 많이 짜셨고 뭐 전략통이죠. 저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 당에 있을 때는 뭐 여럿이서 한번 식사를 여의도에서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시면 조금 담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술은 끊으셨다고 하는데 담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식당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 시기인데. 안 되는데 여의도는 약간 좀 이게 단골이신지 그냥 고 이해찬 전 총리가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소위 진보 진영의 네 대통령 탄생에 다 어쨌든 큰 기여를 했죠. 그건 뭐 명확하죠. DJP 소위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 아니었으면 김정필 전 총리와의 DJP 연합이었으면 절대 대통령이 안 되는 그런 구도였는데 그 DJP 연합에 실무적인 그렇죠.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를 포함한 전후 과정에도 크게 관여를 하셨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비서실장은 절대 대통령을 할 생각이 정치할 생각이 없다는데 굳이 이렇게 손잡고 나와서 정치에 입문시키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도 사실은 이해찬 전 그렇죠. 총리일 수 있고 이해찬 그러니까 문실장이라고 있죠. 문실장. 왜냐하면 당시엔 총리와 비서실장 그렇죠. 뭐 이런 관계였으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변방에 있었던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중심부로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역할이 이해찬 전 총리. 그러면 사실은 소위 진보 진영의 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이 정도의 킹메이커가 이쪽 진영에는 보수 진영에는 없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관되게 계속 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선거 지원을 하신 케이스가 보수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수에도 없고 진보엔 당연히 뭐 처음인 표시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책사죠, 책사. 그러니까 책략가라고 해야 되나? 킹메이커, 전략가. 그래서 모 진보 인사는 당신이 보고자 했던 민주당 집권 20년 다 못 채우고 돌아가셨으니 제가 남아서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겨서 오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정당이 20년 한 게 정상인가요? 그게? 전 그게 비정상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집권 플랜 있으셨다니까. 근데 뭐 까딱하면 지금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죠. 많죠. 지금 이제 야당이 워낙 지금 허약해져가지고 최약체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을 현실적으로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친 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해찬 세대인가요? 아니요. 뭐죠? 제가 이해찬 세대 바로 위예요. 바로 위예요? 근데 이해찬 세대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자기들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전년도 전전년도 수능 보면은 너무 모르겠다고. 그래서 바로 윗선배인 저처럼 불수능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한테 과외를 진짜 많이 받고 의존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래서 선생님 저 이해찬 세대가 짜증나 죽겠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서 몰라요. 뭐라고? 학교에서 몇 시에 퇴근해? 그러면 이제 우리 11시 반에 퇴근하잖아요. 학교에서 짐 싸들고. 보통 퇴근 안 하고 퇴근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근데 학교를 5시 반에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해찬 세대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게 뭐였냐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보내겠다 이런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기초학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세대가 돼버렸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서울역에서 이분이 이제 의전 차량을 타고 그 VIP 내리는 데서 내리시더라고요. 나한테 돈을 너무 많이 벌게 해준 사람이잖아. 그래요? 대학교 때 달려가서 뭐 사인해달라고 할 뻔했다니까요. 진짜요?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분인데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머리 쓰는 건 싫어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아니 웬걸? 최고의 지략가고 진짜 무서워하더라고요. 민주당 분들은. 그렇죠. 진짜 이분이 무서워요. 가장 상왕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보다 바뀌었는데. 낫다. 계속 오랫동안 상황이다. 방송으로 치면 김어준이다. 뭐 이런 게 지금은 있더라고요. 김어준이 실질적으로 제일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은 이제 이해찬의 이제 영향력은 이제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어찌 보면 민주당의 386 세대의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그렇죠. 이제는 저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페이드아웃 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해찬과 더불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친명과 친청은 이 상황을 다 어떻게 해석하나요? 친명 모르겠어요. 이제 뭐 저는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뭐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 추측 건데 제 내피셜로는 친명은 오히려 짐을 덜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재명이라는 변방의 사또였잖아요.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인데 민주당이 주류로 끌어준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이해찬이었거든요. 맞죠. 이해찬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보면 당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었고 그 많은 역할을 한 거에 있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마음의 짐이었을 건데 이제는 그 마음의 짐 빚을 갚아야 돼서는 채무자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조금은 해소를 했다 네. 생각을 할 것이고, 친문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큰 리더격이었거든요. 리더격이었고, 최근까지도 어쩌면 당직이라든지 이런 요직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친문과 이렇게 같이 연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친청, 정청래 대표나 전청래 대표와 친한 그 세력 입장에선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구심점이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걸 이제 김어준이 차지할지 아니면 현실 정치에서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있겠죠. 그걸 이제 뭐 정청래가 차지할지, 그러니까요. 누가 차지할지. 약간 꿈틀꿈틀 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꿈틀꿈틀.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친문이 친청 뒤에 숨어 있어요. 원래 친문이 거의 말살이 됐다가 네네. 아무 말을 못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줄 서 있는 거지 지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